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여기 한국의 게임이 미국인들의 문화를 점령해버렸는데요. 팝의 거장 브루노 마스의 음악 중 최단 기간에 글로벌 1위에 링크된 곡이 최근 발표한 로제와의 신곡 아파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아파트의 인기에 브루노 마스는 1위에 감격해 한글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 발표한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의 듀엣곡을 제치고 아파트가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쯤 되니 로제가 브루노 마스 덕을 본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한국과 로제 덕분에 출세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전 세계 음반사들이 아파트의 뒤를 이어 369 같은 한국의 놀이를 음악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을 뒤흔든 한국 문화의 진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레이블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프로듀서 제니퍼 앤더슨입니다. 오늘은 제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즘 제 작업실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프로듀서로서 느끼는 감동이 정말 특별합니다. 처음 이 협업 소식이 들려왔을 때가 생생해요. 저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이 두 가수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브루노 마스는 전 세계 가수들이 협업하고 싶은 전설적인 아티스트잖아요. 그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몇 번이나 상을 탄 최고의 가수고 그의 대표곡인 업타운 펑크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4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는 전 세계 팝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일컬을 정도로 현존하는 최고의 가수인데 그런 가수가 K-팝 소녀인 로제와 작업을 한다는 건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걸그룹 블랙핑크가 해체한 뒤 멤버였던 로제가 그와 어떤 하모니를 선보일지 기대됐어요. 블랙핑크가 이제 아이돌을 넘어 전 세계적인 뮤지션의 길을 걷는 첫 행보이기도 했으니까요. 로제의 허스키 보이스랑 브루노 마스의 소울풀한 음색이 만나면 어떤 조합일까? 아마도 최근에 브루노 마스가 레이디 가가와 작업한 다이 위드 어 스마일 같은 곡이지 않을까? K-팝 소녀 로제가 벌써 레이디 가가 급이 된 거야? 모두들 저마다의 예상과 평가를 내놓았는데 그런데 웬걸요? 랜덤 게임 스타트라는 한국어 구호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작업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 그만 빵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해봤던 그 아파트 게임을 어떻게 이런 노래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했죠. 저는 일 때문에 로제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파리의 어느 늦은 밤 생로랑 패션쇼 애프터파티에 로제와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 모델로 참여했고 저는 패션쇼 음악 감독으로 자리에 있었죠. 스튜디오에서의 긴장감이 풀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자 그녀는 우리에게 한국의 술게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파트라는 게임이에요. 재미있을 거예요. 로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게임을 시작하자 우리는 금세 웃음바다가 됐어요. 프로듀서로서 더 감동적인 건 이 곡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보통은 해외 아티스트와 작업할 때 그들은 서구적인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술자리 문화, 그 정과 흥을 그대로 담아냈거든요. 미국의 취향에 맞추어 한국의 문화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자체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음악 시장에 당당하게 내놓은 거예요. 녹음 과정의 비하인드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로제가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프로덕션의 브루노 마스에게 아파트를 포함한 총 3개의 곡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는데 브루노 마스는 특히 아파트 게임과 멜로디에 완전 푹 빠져서 이 곡은 꼭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두 음악 천재가 만나 전 세계 1위 히트를 친 음악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특별한 곡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부담감 대신
재미와 자연스러움을 선택한 아티스트들의 용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색했던 미국 스태프들과의 첫 작업을 앞두고 아파트 게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브루노 마스의 적극적인 호응을 만나 이렇게 특별한 곡이 된 거죠. 제가 특히 주목한 건 곡의 구성이에요. 아파트라는 훅이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게 반복되는데 이게 마치 실제 게임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편곡됐거든요. 거기에 브루노 마스의 펑키한 사운드가 더해지면서 게임의 신나는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정말 센스 있게 연출됐어요. 보통 남녀 듀엣곡이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파티의 즐거움과 게임의 재미를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들고 신나게 춤추는 장면은 이제 밈이 됐을 정도예요. 실제로 이 곡의 영향력은 음원 차트 성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벌써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만 뷰를 돌파하고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발매 직후 1위를 기록한 건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총 40개 지역 아이튠즈 탑송 차트 정상에 안착하면서 전 세계 흥행이 확실해졌죠. 이건 브루노 마스가 스포티파이에서 음원 공개 후 가장 빠르게 차트 1위를 석권한 성적으로 꼽혀요. 이 정도 되니까 로제가 브루노 마스의 덕을 본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로제와 아파트의 덕을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아파트의 돌풍 덕분에 제가 있는 레이블에서도 해외 바이어들이 연락이 와서 한국의 게임 문화를 소재로 한 곡들이 더 없냐고 문의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로제의 음악이 발매된 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술자리 게임이 주목받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노래는 별다른 방송 출연이나 홍보 없이도 공개 24시간 만에 전 세계 차트 1위를 석권했어요. 로제도 이 노래를 컴퓨터 보관함에서 삭제할 뻔했다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가볍게 만든 음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흥이 그대로 담긴 아파트는 이미 성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이미 아파트가 미국인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는 파리 패션 위크 패션쇼의 음악 디렉팅을 위해 참여했을 때였어요. 로제는 이날도 백스테이지에서 세계적인 탑모델들에게 아파트 게임을 전수해줬는데 다들 얼마나 즐거워하던지 패션쇼장이 아니라 게임 축제에 온 것 같더라고요. VIP 디렉터부터 모델들까지 아파트를 외치고 손뼉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죠.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서로 더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로제는 최고의 소맥 비율을 소개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식 칵테일 제조법을 선보였어요. 자신만의 황금 비율로 만든 소맥을 마시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죠. 저도 로제의 소개로 이미 먹어본 터라 그 맛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해외 아티스트들과 작업할 때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한국 아파트 게임을 하자고 하면 아주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보그 유튜브 채널이 로제가 소개한 소맥 제조법을 널리 퍼뜨리면서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소주와 맥주를 섞는 소맥의 황금 비율부터 안주 먹는 방법까지 사실 저는 조금 더 먼저 알고 있던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세계에 소개되니 뿌듯했어요. SNS에서는 아파트 챌린지가 열풍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포인트 안무를 따라하고 자기 나라의 술자리 게임을 소개하면서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죠. 심지어 아마존 뮤직 공식 계정에서도 게임 방법을 물어볼 정도니까요. 저는 음악 프로듀서로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K-팝의 세계화라고 하면 서구적인 음악에 한국어 가사를 얹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번 아파트의 성공은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 우리 레이블에 있는 해외 아티스트와 작업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 문화 중 가장 신기해했던 게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녹음하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였죠. 막내 스태프 중 한국인 직원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거 나눠 먹자라는 말을 했는데 주변 스태프들은 특별히 감동을 받았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문화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정서거든요. 저도 그날 이후부터는 우리 원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팀원들의 결속력과 단합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곤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미국 음악계에 번지는 한국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요. 해외 음반 레이블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의 게임 문화를 소재로 한 곡들이 더 없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한국의 게임 문화가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콘텐츠라도 찾아달라는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새로운 요청에 맞추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뒤를 이을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특별한 협업을 칭찬하며 새로운 킬링 포인트를 찾고 있을 때 누군가 문득 사실 브루노 마스가 아시아 가수와 작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꺼냈죠.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일본에서라도 가져오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고 모두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발언자에게 쏠렸죠. 누구요? 하는 질문이 이어졌고 한 스태프가 일본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나미코가 알 것 같아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나미코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미코는 얼마 전에 아시아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한 직원인데 보통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다른 일본인들과 달리 당당한 성격이 눈에 띄어서 입사했거든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순간 얼굴이 붉어지더니 다들 아라시 알죠?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보통 일본 문화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한없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던 나미코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아라시요? 오리콘 차트 늘 1위 하던 그룹 맞죠? 옆자리에 스태프가 말하자 나미코의 눈이 반짝 빛났다가 누군가의 그래도 지금은 좀 올드한 느낌 아닌가요? 라는 말에 그만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터져 나왔어요. 그 곡 완전 망했다면서요?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무려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브루노 마스의 프로듀싱을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고 해요. 미국 차트 53위를 기록한 뒤 하루 만에 차트에서 사라졌고 영어 발음 문제로 미국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브루노 마스의 태도였어요. 지금 로제와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홍보와 달리 당시에는 언론 인터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브루노 마스의 모든 인터뷰를 찾아보는데 아라시와의 작업에 대해서는 질문만 나와도 답을 피하더라고요. 라고 증언했죠. 분위기가 점점 일본 가수를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자 갑자기 나미코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사실 브루노 마스도 이제는 한물간 가수에 속하잖아요. 요즘은 더 젊은 팝스타들이 인기 있으니까 브루노 마스 마케팅에 실패한 걸 수도 있어요. 하고 외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업실 문을 향해 뛰쳐나가버렸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불편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브루노 마스의 최근 활동이 한창 전성기 때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해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단한 가수인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이번 로제와의 협업이 대성공을 거둔 것을 생각하면 나미코의 반응이 좀 과했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미코의 급발진스러운 행동은 K-팝과 J-팝의 미묘한 경쟁 구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가수들이 겪는 도전과 성공의 명암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사실 이러한 일본의 빛바랜 성공은 로제의 성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음악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나미코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진짜 이유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도쿄돔을 꽉 메운 10만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생생할 테니까요. 당시 아라시의 콘서트를 보며 음악의 꿈을 키웠다던 그녀에게 J-팝의 쇠락은 곧 자신의 이야기일 테죠. 일본 음악 시장이 세계 2위였던 그때 아라시는 아시아를 평정했고 서구권 진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 실패는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죠. 반면 지금의 K-팝은 코첼라의 헤드라이너가 되었고 그래미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나미코의 날이 선 반응은 어쩌면 이런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일본 음악의 시대는 저물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K-팝의 성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그녀의 존재가 아시아 음악을 넘어선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미코가 떠난 후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사실 브루노 마스와 아라시의 협업 실패 이후에도 멋진 아시아 가수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바로 BTS와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처럼요. 맞습니다.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 70억을 들이고도 실패했던 것과 달리 마이 유니버스는 빌보드 1위라는 기록을 세웠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콜드플레이가 한국어 가사를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크리스 마틴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싶다고 직접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프로듀서가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크리스 마틴이 방탄소년단의 스튜디오를 찾아와 작업할 때 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수십 번을 다시 녹음했다고 해요. 심지어 우주라는 단어의 발음이 어려워 연습하다가 혀를 깨물기도 했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자세야말로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돈으로 매수한 협업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했던 노력이 빛을 발했던 거죠. 함께 술게임을 즐기며 나왔던 콘텐츠로 어쩌면 장난스럽게 만들었던 음악이 전 세계 1위를 휩쓸고 있는 현 상황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마이 유니버스 작업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더 놀라워요. 저는 당시 보조 엔지니어로 참여했었거든요. 크리스 마틴이 처음 방탄소년단의 작업실에 왔을 때의 일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는 맨발로 스튜디오에 들어와 바닥에 앉더니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며 즉석에서 즉흥 잼 세션을 제안했어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한국어로 프리스타일 랩을 하면 크리스가 그 위에 멜로디를 얹어가는 시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크리스가 한국어 가사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는 부분을 연습할 때는 멤버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까지 찾아봤다고 해요. 우리가 단순히 위가 아닌 더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워했죠. 작업 중간에 주문한 치킨을 먹으면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가 양념치킨을 먹다가 이 맛을 노래에 담고 싶다며 즉석에서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브릿지 파트의 모티브가 되었답니다. 심지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춤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안무 연습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죠. 완벽한 K-팝 퍼포먼스를 이해하고 싶다면서요. 땀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갑자기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나미코도 어느새 돌아와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그날 작업이 끝나갈 무렵 크리스 마틴이 특별한 고백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사실 그는
처음에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을 망설였다고 해요. 콜드플레이의 오래된 팬들이 K-팝과의 협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다나요. 하지만 아들이 열렬한 방탄소년단 팬이었고 아들에게 BTS의 음악을 배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작업 중간에 있었던 즉흥 합주 세션이었어요. BTS 멤버가 갑자기 기타를 들고 픽스 유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가 깜짝 놀라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방탄소년단이 콜드플레이의 음악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크리스가 방탄소년단의 안무 연습을 따라하다가 넘어져서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이제 당신도 K-팝 아이돌이네요 라고 농담했더니 크리스가 진지하게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미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녀가 일본에서 처음 프로덕션의 경험을 쌓았을 때 AKB48이라는 일본 아이돌 가수를 담당했다고 해요. 미국 팝스타의 콜라보 제안을 받았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결국 시도조차 못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스태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 아이돌 산업의 보수적인 면모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구 팝스타와 협업을 하려면 무조건 영어로 된 음반을 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안 그래도 바쁜 스케줄에 영어 발음을 교정해가며 익히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시 일본 음악 시장의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누군가 작업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튜디오의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설레는 표정의 신입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IP 라이센싱 팀에 새로 들어온 마크였죠. 마크는 제가 부탁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방금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라며 운을 띄웠어요. 바로 SNL 제작진이 아파트 게임을 패러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SNL은 늘 유행하는 팝 문화나 인기 노래를 위트 있게 패러디하기로 유명해요. 얼마 전 방송작가 한 명이 애틀랜틱 레코드 측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술자리 게임이 어떻게 팝 음악으로 재탄생됐는지 그 스토리를 궁금해했답니다. 재미있는 건 법적 문제를 먼저 체크했대요. 마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은 노래를 패러디할 때 음악적 요소만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게임 자체의 지적 재산권도 고려해야 한다면서요. 한국의 전통 술자리 게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봐요. 혹시 한국의 게임 회사 같은 단체가 이 게임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로제와 한국 스태프들은 웃음을 빵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몇 세대에 걸쳐 즐기던 게임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면 좋겠어요. 미국의 대형 코미디 쇼에서 한국의 전통 술게임을 소개한다니 기대되네요. 이상하게 편집하시면 안 돼요. 그날 작업을 마치고 우리 팀은 근처 한식 포차로 향했어요. 새로운 직원 마크의 입사 기념 회식이 준비된 날이었거든요. 골목 안쪽에 있는 아담한 가게였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마크가 콕 집은 장소였어요. 한국식 음식점에서 로제가 소개한 비율로 소맥을 마시면서 아파트를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젊은 직원이라서 그런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패기가 귀엽기도 해서 고민 없이 마크가 선택한 한식 포차로 향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인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메뉴들로 하나둘 테이블을 채워갔어요. 오늘의 특선 안주는 해물파전과 김치전, 동그랑땡이 포함된 모듬전인데요. 특히 해물파전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쫄깃하고 고소해요. 소주와 특히 잘 어울리죠. 저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모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음식을 내어준 한국인 사장님의 외모에 한눈에 빠져버렸어요. 제 주변의 작업자들을 놀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계속 음악 작업을 하느라 앉아있어서인지 살집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인 사장님은 탄탄하고 슬림한 몸매에 잘 정돈된 옷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거든요. 한국인 사장님의 외모에 놀랄 새도 없이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바삭하고 노릇노릇한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김치볶음밥은 저희 가게만의 특제 양념으로 볶아서 더 특별한데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달걀 노른자랑 함께 비벼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나가는 묵은지 볶음인데 고기 기름에 살짝 구워서 풍미가 끝내줍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가슴팍에 달고 있는 네임택을 보니 최서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식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했어요. 저는 왠지 그의 이름을 데이빗보다는 한국식 본명인 서준으로 부르고 싶더라고요. 서준은 음식을 내어주면서 하나하나 먹는 방법도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소맥은 처음이시죠? 황금 비율은 소주 3, 맥주 7이에요. 이렇게 소주잔에 먼저 소주를 따르고 맥주를 거품이 생기지 않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저는 이미 소맥의 비율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모르는 척을 하며 서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마크의 강력한 요청으로 아파트 게임이 시작됐어요. 마크는 서준에게 사장님, 한국 게임 아파트를 오리지널 방식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자, 먼저 동그랗게 앉아주세요. 게임의 기본은 층수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1층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손동작이 중요해요.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손가락으로 층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접어서 보여주셔야 해요. 우리는 차례로 게임을 시작했고 실수할 때마다 벌칙으로 소맥 한 잔씩 마셨어요. 벌주는 원샷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모금으로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첫 모금은 반잔, 두 번째는 반의 반, 마지막은 끝까지 이렇게요. 게임이 진행될수록 서준은 새로운 룰을 추가했어요. 다행히 평일이라서 그런지 손님은 우리뿐이었고 서준도 편하게 우리와 분위기를 맞춰주었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럼 응용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술래가 스카이층이라고 외치면서 손을 위로 쭉 뻗으면 1층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이라고 하면서 손을 아래로 내리면 게임의 진행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우리는 응용편 아파트 게임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맥주 한 잔으로 가볍게 술을 즐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인들은 술자리를 길게 즐긴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저도 모르게 김치볶음밥을 한 입 가득 먹게 되었어요. 제 입맛에는 조금 매운 편이었는데 취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한 입 가득 베어문 거죠. 제가 많이 매워하자 서준은 물을 건네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매운가요? 아니에요. 딱 좋아요. 제 대답에 주변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준과도 더 편한 사이가 되었고 그가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다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 포차를 열게 됐는지 한국의 술자리 문화의 매력이 뭔지를 설명해 주었죠. 이게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위계 질서도 있고 진짜 친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도 터놓을 수 있고요. 자정이 다 되어 일어설 때 용기를 내 물었어요. 혹시 내일도 한국 술자리 문화를 더 배우러 와도 될까요? 서준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국의 술자리는 진정한 교감을 위한 거예요. 단순히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은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마음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사이에 저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서준에게 완전히 매료된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 팀은 서준의 포차를 더 자주 찾고 있어요. 특히 직원이 승진하거나 퇴사할 때
회식의 명목으로 더 자주 찾기로 다짐했죠. 마크는 2번의 방문 만에 이제 완벽한 아파트 게임 고수가 되었고 친구들에게 게임 규칙을 설명해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회식 문화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는 서준의 이야기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웃고 떠들며 때로는 아파트 게임에서 일부러 져주면서 동료애를 쌓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서준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한국 술자리 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며 했던 서툰 제안을 넘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의 식당에 몇 번 방문하면서 서준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는 너무 호감형이라 다른 누군가 채가기 전에 빨리 고백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그치만 제 마음은 이미 서준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 그와 꼭 제주도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제주도의 풍경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서준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도 정말 맛있지만 진짜 한국에서 맛있는 한식을 먹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요. 아파트에서 시작한 저의 로맨스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만큼이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마쳤답니다. 아참, 서준은 요즘 제 새로운 작업을 위한 영감이 되어주고 있어요. 새로운 한국의 콘텐츠들을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는 그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술자리 게임과 흥겨운 문화가 있더라고요. 특히 어제는 서준이 369 게임을 알려줬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1부터 숫자를 세다가 369가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면 박수를 치는 게임이었죠. 처음엔 단순해 보였는데 서준이 여기에 리듬을 넣자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4분의 4 박자로 진행하면서 박수 치는 부분에 비트를 넣으면 어떨까? 서준의 제안으로 우리는 메트로놈을 켜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실수할 때마다 벌주를 마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실수들이 새로운 리듬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신이 났어요. 특히 빠르기를 점점 올리면서 하니까 마치 즉흥 비트메이킹 세션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작업실로 향했어요. 369 게임의 그 리드미컬한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박수 소리를 샘플링해서 드럼 패턴을 만들고 실수했을 때의 웃음소리도 하나의 사운드로 넣어봤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술자리 게임이 이렇게 새로운 음악의 씨앗이 될 줄이야. 아파트의 후속 대박곡은 369를 활용한 음악이 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음악 프로듀서로서 한국의 흥과 즐거움을 어떻게 음악에 녹여낼 수 있을지 오늘도 행복한 고민이 깊어지네요. 로제의 아파트처럼 일상적인 콘텐츠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제가 추구해야 할 음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일상의 요소들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보려고 해요. 한국의 또 다른 음악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알고 계신다면 꼭 추천해주세요. 술자리 문화 말고도 전통놀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